그러면 머지않아서 저도 이제 해외여행이 아니라 달나라 여행, 아니 우주여행을 가게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달 다음에 인간이 눈을 돌린 게 화성이 아닌가요? 맞죠? 화성 탐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이제 사람이 화성으로 눈을 돌린 건 화성을 제2의 지구로 삼겠다는 그런 숨겨진 계획 때문이죠. 지금까지도 화성을 인간은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스피릿, 오퍼튜니티, 패스파인더 이런 그런 탐사선들이 현재도 지금까지 화성을 탐사했거나 탐사 중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화성 탐사선이 미국 나사는 발사할 예정에 있고요. 특히 재밌는 건 유럽 우주국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화성에 엑소마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땅을 2m까지 판 다음에 그 안에 과연 물이 있느냐, 생명체의 흔적이 있느냐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나사가 2024년에 달에 보낸 다음에 그 기술을 축적을 해서 2030년대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 창업주. 이 일론 머스크는 더 빠른 계획을 갖고 있어요. 2024년도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뭐 했던 여러 가지 기행들을 보면 또 그 기행들이 성사됐던 걸 보면 2024년도에 화성에 가는 것도 그렇게 뭐 꿈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화성에 이주를 하겠다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작년에 파산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번에는 좀 믿을만한 상품인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덜란드 바스 란스트로프의 마스온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마스온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뭐냐면 화성으로 가는 편도행 티켓을 파는 거예요. 편도행 티켓. 돌아올 수가 없죠. 돌아오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편도까지만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20여만 명이 그 프로젝트에 지원을 했습니다.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이제 난관이 됐었죠. 그래서 바스 란스트로프가 네덜란드의 천재 공학자인데 직접 그분도 만나신 적이 있지 네, 않으세요? 제가 네. 그분이 벨기에에서 강연을 한다고 해서 제가 네. 벨기에까지 쫓아가서 그분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연결시켜드렸습니다. 그 바스 란스트로프의 계획은 이걸 모든 걸 생중계하겠다. 우주인 선발 과정부터. 그래서 중계료를 받아서 충당을 하겠다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잘 되면 좋은데 잘 될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막연한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좀 모으긴 한 것 같아요. 결국 파산을 했습니다. 지금 뭐 바스 란스토르프를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근데 그 마스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실제 자신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재원을 마련해서 어떤 그 다른 민간 회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것들을 현실화시키겠다라는 기본 계획이었는데 지금 화성 탐사가 그 스페이스X 같이 화성에 인간의 어떤 거주촌을 짓겠다라고 하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본인들 회사 자체가 그 사람을 실제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마스원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야말로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사실 화성뿐만이 아니라 우주 더 멀리에도 우주선을 보내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보이저 1호인데 보이저5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보이저5는 일단 나사의 우주선입니다. 태양계뿐만 아니라 태양계 밖에까지 우주선을 보내보겠다 이런 아주 굉장히 원대한 프로젝트죠. 1977년 제가 태어난 해가 1977년이기도 한데요. 그때 발사가 됐으니까 벌써 43년째 우주 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우주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미 태양계를 거의 벗어났고요. 태양풍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태양에서부터 발생한 태양 입자들이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 그 태양계 어떤 끝 지점까지 가면 더 이상 이 태양 입자들이 나가지 못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미 거기를 다 벗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멀리까지 가 있고 가는 곳마다 43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들 그리고 인간이 가보지 못한 곳들을 지구로 어떤 정보들을 계속 보내주고 있죠.
벌써 43년 전에 쏘아올린 보이저우인데 아직까지 운행된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조금 특별한 동력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동력을 이용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주 탐사선은 태양 전지판을 이용을 해서 동력을 얻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저처럼 멀리 가면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태양을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핵연료죠. 핵물질. 플루토늄에서 발생한 열을 전기로 바꿔주는 이걸 동력으로 쓰는데요. 그 제너레이터 발전기가 보이저 1호하고 2호 두 개가 있는데 발전기가 각 3기씩 지금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너지 효율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발사할 때에 비해서 40%가량이 불과하다고 하니까 지금 나사의 고민이 그겁니다. 이제 좀 더 오래 써야겠는데 그래서 다른 장치들에 들어가는 그런 동력을 제거를 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사 연구진들은 어떻게든 보이저의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는데 지금 태양계 밖을 벗어나는 데까지 43년이 걸렸잖아요. 만약에 보이저가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되면 다시 거기까지 우주선을 보내는데 또 그만한 시간이 걸리게 되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여러 가지 이 극단적인 조치들까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주선을 이제 새로 또 쏘아 올리려면 다양한 동력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동력들이 연구가 되고 있나요? 말씀하신 게 아마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는 개념보다는 그 우주 공간에서 비행할 때 사용되는 그 연료를 동력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저에 탑재되어 있는 그런 그 원자력 연료뿐만 아니라 그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가지고 보통 스타워즈 같은 영화에 보면 그 우주선 뒤편에서 이렇게 푸른 그 어떤 추진 뭐 이런 그 푸른 섬광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플라즈마가 방출되는 그런 것들이 표현된 걸 겁니다. 그게 이온 엔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서 이제 그 우리 돛담배처럼 굉장히 넓은 막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태양에서 나오는 그 태양 입자를 받아서 마치 범선처럼 그 힘으로 이제 그 가속도를 계속 붙여갈 수 있는 그런 그 우주 범선에 대한 연구들 이런 것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뭐 그런 다양한 동력 장치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동력 장치는 아니지만 우주선이 그 가속도를 계속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주선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그런 동력만으로 속도를 붙이는 건 좀 부족하니까 그 우주선이 날아가는 길목길목에 이렇게 행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성들이 끌어들이는 중력이 있을 거고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비행하는 과정 그 궤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성들의 중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궤도들이 있습니다. 스윙 바이라고 하는 그 방법인데요. 그 궤도 중력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더 붙이는 이런 방법들도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과학적 노력을 통해서 지구에서 화성에서 또 토성에서 이제 태양계 밖까지 보내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뭔가 외계인이 지구 밖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외계인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이제 외계인이 사실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칼 세이건, 코스모스의 저자인 칼 세이건의 그런 말로 좀 이 대답을 대신할게요. 저 거대한 우주에 생명체가 우리 지구에만 있다는 건 너무 공간적 낭비가 아닐까요? 지적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연구들이 뭐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셨고요.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파를 보내는 겁니다. 특정한 그 어떤 메시지를 담아 있는 전파를 보내서 그 전파가 이제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파를 이용해서 우리한테 회신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개념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연구자들이 이 우주를 관찰하다가 저기 어딘가에는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곳에 지금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가까운 곳에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장 가까운 곳이 이 전파가 도달하는 데만 수십 년 걸리는 그런 정도의 거리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계신 지적 생명체들이 우리의 어떤 메시지를 해석을 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한테 보낸다면 또 똑같이 수십 년이 걸리게 되겠죠. 그럼 10년씩만 따져도 20년 한 번 왔다 갔다 메시지가 하는데 2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 정도에 가장 가까운 곳이 그 정도의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광활한 우주 공간에 지적인 생명체가 이 작은 지구에 아주 정말 몇 명 안 되는 그런 인간밖에 없을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우주 밖에서, 지구 밖에서 외계인을 찾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이저호에도 뭔가 특별한 장치가 실렸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인가요? 네, 보이저 1호에는 골든 레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이 골든 레코드에는 외계인을 만났을 때 이 골든 레코드에 우리 인류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실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인간의 DNA 생체 정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천둥 소리, 뭐 무슨 바람 소리라든가 이런 자연의 소리도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구의 그런 갖가지 풍경을 담은 사진도 115장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또 각 나라의 전통 음악도 실려 있는데 여기 아쉽게도 우리나라 음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55개 언어로 된 그런 인사말이 있습니다. 뭐 일본은 고니치와,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라고 뭐 이런 인사말들을 지금 싣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외계인을 만난다면 그들이 뭐 한국 우리 인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겠죠. 골든 레코드를 지금 보냈다면 아마 BTS 노래가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쉽네요. 네. 근데 외계인이 만약 신호를 받는다고 해도 저는 약간 걱정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외계인이 만약 이 신호를 받았다고 해서 외계인이 그 신호를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가, 우리의 의도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지적 능력이 될 것인가, 또 하나는 정말 공상과학 영화처럼 외계인이 이 신호를 보고 공격 신호구나 하고 우리 지구를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생길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는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요. 좀 그런 두려움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스티븐 호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 인간만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외계인은 절대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는 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영국의 과학 철학자 닉 보스트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밤하늘이 고요한 건 다행이다. 외계로부터 소식이 없는 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계인이 지구인과 만날 때는 거의 광속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술을 가진 문명을 가졌을 텐데 그들이 과연 이 작은 지구에 있는 인류를 멸망시킬 만큼 그렇게 사악한 존재일까? 하는 또 생각도 해보는 거죠. 절대 비과학적인 얘기를 지금 드렸습니다. 저는 별로 고민하는 거를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일단 뭐 인터스텔라처럼 어느 순간에 정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열렸다든지 아니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워프 같은 기술이 개발됐다든지 뭐 그때쯤 가서 고민하면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달 탐사를 하고 그 이후에 보이저 호도 띄운 후에 인류가 우주의 문을 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그 노력 가운데서도 정말 이 역사적인 장면은 정말 중요하다 하는 본인의 베스트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을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꼽아보겠습니다. 저는 역시 인류의 그런 1969년인가요? 그 아폴로 11호의 인류의 그 달 착륙을 가장 먼저 꼽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서 인류가 쏘아올린 우주선 가운데 가장 멀리 날고 있는 보이저호의 그런 고독한 비행을 꼽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챌린저호, 우주항공선 챌린저호가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이 챌린저호의 비극을 통해서 인류의 우주 기술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챌린저의 비극도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장면보다는 그 사람을 한번 꼽아보고 싶어요. 그 역사적으로 기억될 만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세 분을 한번 꼽아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 가가린 그리고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 로켓 과학자입니다. 세 번째는 일론 머스크. 이렇게 세 분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뭐 유리 가가린이 아까도 말씀드렸고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는
그 독일의 로켓 과학자입니다. 지금 현대 우주 발사체의 시초가 되는 게 독일의 그 공격 무기 그 V2라는 로켓이었어요. 그 로켓에서 지금 모든 그 우주 발사체들이 다 비롯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베르너 폰 브라운이 그 V2 개발자였고요.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폴로에 사용된 그 세턴 로켓, 어마어마한 로켓이죠. 그 로켓의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우주로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로켓을 개발한 분이자 달로 사람을 보낼 수 있도록 기반 기술을 제공했던 그런 엄청난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좀 꼽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 CEO로 더 지금 뭐 유명하시기도 한데 지금 그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통해서 발사체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발사체 재활용하는 기술은 결과적으로 우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주까지 어떤 물체를 올릴 수도 있고 사람이 나갈 수도 있고 한데 이 운송 비용 자체를 굉장히 급격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앞으로의 인간의 우주 진출에 어떤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연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세 분을 꼽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책에서 두 분이 쓰셨던 책에서 하야부사 이야기가 꽤 비중 있게 나와서 되게 인상 깊게 읽었는데 일본인들의 자부심이 되게 굉장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하야부사를 얘기를 해보면요. 하야부사는 뭐 우리말로 표현하면 송골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2003년도에 일본이 하야부사라는 우주 탐사선을 3억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이름도 이토카라는 소행성인데요. 이 하야부사를 발사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발사를 해서 그런데 이 하야부사가 발사 직후부터 고장이 생겼어요. 엔진 4개 중에서 하나가 나갔고요. 그리고 자세 제어 장치도 또 고장이 났고 통신도 뭐 손상이 됐고 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2005년도에 그 이토카 소행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소행성도 길이가 지름이 500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소행성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야부사의 미션은 알갱이를 몇 개 가져와라 이거였는데 이 알갱이를 채취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 만신창이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데 2005년도에 출발을 했는데 2010년도에 결과적으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알갱이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도 굉장히 험난했어요. 마지막 남은 엔진까지 꺼졌고요. 통신도 안 돼서 이제 그 일본 우주항공 개발기구 작사라고 하는데요. 작사 그 운영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야부사를 잃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극적으로 하야부사가 신호를 보내옵니다. 나 아직 살아있어 라고 신호를 보내왔고 그때부터 일본 전 열도가 들썩들썩 하는 거죠. 하야부사를 응원하는 겁니다. 하야부사군 어서와 막 이런 뭐 책도 나왔고요. 그래서 하야부사가 결국 2010년도에 들어오긴 합니다.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는데 들어오는 과정이 또 극적입니다. 하야부사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을 통과를 하면서 뜨거운 열에 자기 몸은 불살라서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 가져온 샘플, 그걸 캡슐에 담아서 그건 지구 호주 사막에 떨어뜨렸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 가미카제라는 그런 자살 비행 특공대가 있었잖아요. 가미카제를 좀 연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일본 전 열도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야부사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우리도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영화도 여러 편이 나왔고요. 책도 나왔고 만화 뭐 이를 이용한 뭐 술도 나왔고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 하야부사라는 탐사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고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돌아오게 만든 것을 보면 일본의 기술력에 대해서 세계가 많이 놀랄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엔진 기술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나요? 뭐 특별한 엔진 기술이라기보다는 일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앞선 우주 대국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주를 얘기할 때 미국 나사라든가 아니면 뭐 러시아를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미국과 함께 탑2라고 해도 될까요? 뭐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런 얘기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센티미터 단위까지 한국의 곳곳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찰위성을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날렸고요.
그다음에 발사체는 지금 우주 정거장에 화물을 배달하는 그런 택배 로켓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택배 로켓까지 일본은 지금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하고 기술 수준을 비교하면 뭐 한 30년 정도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뒤에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 격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일본이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충격적이기도 한데 그 우리나라랑 또 가까운 이웃 나라인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중국도 엄청난 우주 대국이 됐습니다 이미. 영화 마션이나 뭐 그래비티 이런 영화를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중국의 우주선이 다 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국의 우주선의 역할이 어려움에 처한 미국의 우주선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그려지거든요. 결국은 중국이 앞으로 우주 개발에서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갖게 될 것인지를 지가 그 영화에도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중국은 1950년대부터 로켓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우주 발사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선저우라고 하는 유인 우주선까지 개발해서 중국 자체 기술로 독자적인 우주인을 지금 탄생을 시키고 있고 이제 우주 정거장까지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달의 뒷면에 아직 달의 뒷면까지는 지금 탐사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우주 탐사선을 직접 보내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그 우주 굴기라고 할 정도의 그런 그 성과를 내고 있고 미국, 뭐 일본, 중국, 뭐 유럽, 러시아 이 정도가 굉장한 그 탑 어떤 레벨에 올라 있는 그런 국가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